이번 강의에 대해서는 시작을 하는 게 어디서 시작하냐면 6.25 전쟁과 전쟁 복구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지난 강의에서 우리가 수업하는 과정에 농지개혁과 북한의 토지개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의 토지개혁이 우리나라 남한의 농지개혁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칠판을 쓰면서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자, 북한의 토지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토지개혁이라는 것은 토지를 개혁하는 거예요. 1946년에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3월 달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에서 민주개혁이라는 기치 아래에서 토지개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토지개혁이 우리나라 남한의 농지개혁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북한의 토지개혁은 46년에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남한의 농지개혁은 1950년에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북한의 토지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토지개혁은 김일성이가 주도했던 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는 농지라든가 임야라든가 산림이라든가 과수원을 포함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온 데 비해서 남한의 농지개혁은 농지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임야나 과수원이 남한에서는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이러면서 우리가 나오겠고, 북한의 토지개혁은 무상으로 몰수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상으로 분배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굉장히 기여를 하게 되는 겁니까? 농민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개혁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남한의 농지개혁은 유상으로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상으로 분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은 누구한테? 지주들한테. 결론은 토지를 가격을 내야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런데 이때 지주가 갖고 있는 게 뭐다? 지가증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지가증권은 문제점을 일으키게 됩니다. 전쟁이 등장하게 되면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지주들한테 일정 수확량을 안 내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때 농민이 내야 될 수확량은 수확량의 30%씩을 내게 되는데, 몇 개년 동안 내게 되어 있으니까 5개년간 상환한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랬습니까? 수확량의 150%를 5년간 분할 상환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전쟁을 통해서 농민이 지주한테 안 주는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다수의 지주들이 몰락을 하겠지만, 일부의 지주는 어떻게 합니까? 토지를 더 늘리는 결과가 등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요거는 농민한테 좀 더 도움이 됐지만, 이쪽은 어떻게 됩니까? 지주한테 좀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농민이 토지를 받게 되겠고, 여기도 농민이 토지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영농수는 어느 정도 늘어나겠고, 여기서 경자 유전 원칙이 실현된다고 이야기하게 돼 있죠. 이렇게 나오겠고, 여기서 지주는 또 어떻게 된다? 사회적 지배층에서 소멸한다.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몰수하는데, 매입을 하는데, 이때 기준은 여기서 몇 정보를 기준한다? 북한의 경우는 5정보를 기준으로 하겠고, 남한의 경우는 몇 정보를 기준합니까? 3정보를 기준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3정보 이상의 토지는 매입을 해가지고 농민한테 분배하기 시작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나갔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남한의 농지개혁이 나오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승만 정부였죠. 우리나라 초대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한 거라 그랬습니다. 초대국회에서 법률 제정 한두 개가 아니라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굉장히 많다 그랬지만, 실적으로 우리는 공부할 때 2개만 보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뭐 보시라 그랬습니까? 농지개혁과 또 하나는 반민족행위처벌법. 우리가 간단하게 해서 반민특위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 이 2개는 초대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었다. 꼭 머릿속에 넣으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농지개혁을 통해서 우리나라 이승만 정부는 뭐 하려고 했느냐? 산업자본화를 추진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실제로 산업자본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고요. 이 상환기간이 끝나면서 농민은 어떻게 됩니까? 토지를 팔고 또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토지를 산 사람은 누구다? 지주들이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지주들은 다시 토지를 늘리는 결과가 등장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나오겠고, 자영농이 등장하다 보니까 지주가 농민을 수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지주가 사회적 지배층에서 소멸한다. 이러한 말도 등장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토지개혁에서 토지를 뺏긴 지주들은 어떻게 됩니까? 정부에 대한 반감을 갖겠죠. 정부라고 이야기는 좀 애매하지만,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디로 내려온다?
남한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반공 세력으로 결집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 북한의 토지개혁과 남한의 농지개혁인데요. 이 두 개는 꼭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북한의 토지개혁을 갖고 시험 문제를 내는 것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뭐를 갖고 낸다? 남한의 농지개혁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고는 있는데 북한의 토지개혁하는 내용이 틀린 걸 요구할 때 이쪽이 시험 문제의 정답으로 등장한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시는 방법이 들어가겠고 날개 쪽에 나오는 농지개혁법의 사료가 있죠. 이것도 한번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들어가게 될 03번 6.25 전쟁과 전쟁 복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칠판을 지우고 들어가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이라는 것은 50년부터 53년까지 나왔던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에서 남을 침략한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면서 3년 동안 남한과 북한이 황폐화로 넘어가게 될 건데 6.25 전쟁의 피해를 들어가게 됩니다. 01번에 가다 보니까 남한의 전쟁, 북한의 전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산업 기반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겠고 전쟁의 결과 물자는 남습니까? 부족합니까? 부족한 결과가 나오게 돼 있죠, 결론적으로. 이 부족하다 보니까 물가가 폭등할 뿐만 아니라 통화량도 꽤나 증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통화량 증가는 물가 인상에 나오겠지만 물건의 부족 현상도 물가 인상을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부였던 이승만 정부는 전후 복구사업 정책, 전후 재정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 어떤 정책을 하냐? 01번에 가니까 정부가 채권을 발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원조 물자를 받아들인다 그랬죠. 이때 농산물 무상원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미국이 농산물 무상원조를 할 때 중심적으로 원조였던 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밀이나 면화를 원조하는데 실제로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거 가격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생산하는 농민들은 피곤한 쪽으로 넘어간다.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렇게 나오겠고 또 하나 우리나라 정부는 이것을 가지고 공업 원료로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정부는 불알하면서 공업 원료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 사용하는 과정에 공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된다? 그만큼 돈을 벌겠죠, 결론적으로. 서서히 재벌로 성장하는 과정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겠고 동그라미 가다 보니까 높은 환율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을 합니다. 적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결론적으로. 동그라미 3에 가다 보니까 식량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무엇을 한다? 토지를 분배하는 농지개혁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고 동그라미 4번에 귀속재산에 대한 불화를 본격화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이 불화를 받았던 민간의 불화를 하는데요. 불화를 받았던 사람이 결론은 돈 있는 사람들이죠, 결론적으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부를 더 축적하는 결과가 등장하는데 전쟁 이때 인플레이가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부를 더 축적하는 결과로 넘어가겠죠. 이러한 과정이 등장하고 있다. 03번에 가니까 미국의 경제 원조 조치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미국은 우리나라 경제 원조라고 이야기하는데 전쟁에서 잠깐 이야기합시다. 휴전협정을 체결하려고 할 때 우리나라 이승만 정부 찬성한다 했습니까? 반대한다 그랬습니까? 반대한다 그래서 거제도에 있는 방공포로를 석방한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을 타이르기 위해서 두 가지 조치가 나온다 그랬어요. 하나는 경제 원조, 이 밀과 면화와 같은 경제 원조 조치를 실시하고 있었다. 이게 하나가 나오고 두 번째로 나온 게 뭐라 그랬습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이것은 군사적 조치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이 두 가지인데 지금 우리가 수업할 것은 경제 원조 조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미군정이 우리나라 경제 원조를 할 때 밀이나 면화를 준다고 하는데요. 이때 처음에 줄 때는 유상으로 줍니까? 무상으로 줍니까? 이것은 처음에는 무상으로 준다. 무상으로 준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돈을 갚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이것을 공장에 불하는 경우도 있지만 민간에도 불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이때 넘길 때 돈을 받고 넘깁니다. 그러면 정부가 돈이 들어오게 돼 있죠, 결론적으로. 이 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충 자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충자금은 실적으로 미국과 타협해서 쓸 수 있다. 이런 식의 결론절이요. 이런데 이 무상원조였던 것이 1158년, 그냥 50년대 후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면서 이게 뭐로 바뀝니까? 유상차관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앞에서는 우리나라는 미국에 돈을 준다 안 준다? 안 주는 거지만 여기서 돈을 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도입량이 다시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결론절이요. 그러면서 이 가격이 또 올라가 버립니다. 이러는 과정에 우리나라 공장에서는 이것을 이용해서 산업이 만들어집니다. 50년대 후반. 이것 산업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삼백산업이라 그래요. 삼백산업은 제분, 제당, 면방직 뒤에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놓고 자, 그러면 경제원조 전후 피해를 복구할 목적. 니은에 가다 보니까 물자 부족이랑 경제 불안을 해결할 목적이다. 세 번째, 공산지 확산을 방지한다 그랬죠. 그래서 생필품 위주에 들어온 겁니다. 잠깐, 밀면화는 뭡니까? 소비재죠. 생산재는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 소비재 중심으로 들어오겠다. 그 결과 소비재 중심의 공업이 발달한다든가 필요형보다 많은 물품이 도입된다. 이야기 드렸죠, 결론적으로. 그러면서 이 물건을 다 뭐를 사용한다? 공업 원료로 사용한다. 이야기도 드렸겠고요.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어떻게 됩니까?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58년에 분부를 설치합니다. 뒤에 나올 겁니다. 이러면서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 경제가 우리나라 경제가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쪽이죠, 결론적으로. 이 과정에 우리나라 뭐가 나오면 4.19 혁명이 등장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승만 정부 때 경제가 안 좋았고 4.19로 등장했던 정부가 누구 정부입니까? 장면 정부죠, 결론적으로. 그러면 장면 정부는 당연히 경제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장면 정부 경제정책이 경제의 제일주의가 나오겠고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는 배경 중 하나가 뭐다? 부정선거였죠, 결론적으로. 그러면 부정선거자를 쳐버려야 되겠다. 이게 아마 장면 정부의 2대 과제가 될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런 과정이 등장하고 있다. 여기까지 해놓고 경제성장과 자본주의 발달 이러면서 01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등장하고 있다. 01번으로 넘어가네요.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개발 계획과 관계되면서 처음에 나오게 되는 게 이승만 정부의 경제개발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승만 정부의 경제는 처음에 이야기할 때 가장 크게 수입 대체 산업이에요. 근데 이 수입 대체 산업이 계속 장면까지 가다가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계획이 나오게 돼 있죠, 결론적으로. 이때는 수출 지향적으로 넘어갑니다. 조금 성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은 경제개발 계획을 하기 위해서 경제개발 몇 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3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승만 정부는 3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58년에 부흥부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부에 산업개발위원회를 마련하고 있었고 그래서 59년에 3개년 개발계획을 수립한 거예요. 부흥부를 설치하면서. 그런데 60년에 뭐가 나오게 되는 겁니까? 4.19 혁명이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경제개발계획은 보류된다. 이런 식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정부를 구성했던 게 우리가 장면정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면정부도 여전히 경제제일주의예요. 자, 이러면서 등장하는 과정에 경제개발 몇 개년 계획을 위반하고 있었다? 5개년 계획을 위반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위반했지만 결론은 61년에 나왔던 무슨 사건이 등장해요? 5.16 군사정변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 있죠. 이것은 잠깐 보류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박정희 정부가 등장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박정희 정부는 여기서 나왔던 5개년 계획을 가지고 5개년 계획을 좀 개정을 해요. 그래서 실시하고 있었다. 근데 박정희 정부도 처음에는 이승만 정부가 수출 지향적이 있습니까? 수입 대체였습니까? 수입 대체였죠. 여기서도 처음에는 수입 대체를 하려고 했어요, 결론적으로. 그러지만 결과는 어디로 갔다? 수출 지향적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여기 경제개발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결과적으로 돈이 필요하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마련하는 방법이 마련될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교재 02번에 등장합니다. 재원 조달 방법이라 그랬어요, 결론적이요. 그러면 재원 조달 방법으로 나오게 되는 게 외국에서 무엇을 들여오고 있었다? 차관을 도입을 하고 있었다. 차관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뭡니까? 빚내는 거잖아요, 결론적이요. 외국에서 빚내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겠고, 외국인의 투자 유치를 하게 됩니다. 외국인들한테 투자를 하라고 우리나라가 요청하고 있었다. 투자 유치를 요구하고 있었고, 또 하나 돈이 들어온 방법은 베트남 파병이 등장하게 됩니다. 베트남을 파병하면서 군인들이 가면서 어느 정도 급여를 갖고 오게 되는 거죠, 결론적이요. 이게 일부는 경제개발계획에 이용되고 있었다. 또 나오는 니을에 가다 보니까 한일 국교 정상화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한일협정 65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 있죠. 근데 이 65년의 한일협정을 체결하려고 하니까 이에 반대했던 시위가 나오게 되는 거죠. 64년에 나왔던 것 63 시위죠. 나왔던 이유가 뭡니까? 일본이 사죄도 하지도 않았고 배상하지도 않았다. 이래서 나온 거죠, 결론적이요. 이러면서 나오겠고, 동그라미 미음에 가다 보니까 서독에 누구를 보낸다? 광부를 보낸다던가 간호사를 보내고 있었다. 이것이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제개발계획은 추진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경제개발계획이 60년대는 어떤 경제를 중심으로 하느냐? 60년대는 경공업을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대는 무슨 공업을 중심으로 합니까? 중화학공업, 중공업이라기도 관계없죠. 뒤로 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60년대는 경공업을 중심으로 하는데 60년대 경제개발계획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1차 경제개발계획과 2차 경제개발계획이요. 70년대는 어떻게 됩니까? 3차, 4차. 이러면서 중화학공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는데 경공업, 중화학공업 관계는 없죠. 근데 이 경제개발계획을 하는 과정에 우리가 봅니다. 우리나라는 돈이 없었잖아요, 결론적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빌려오는 거고, 또 하나 우리나라 수출도 늘어나지만 여러 가지를 수입하는 거죠, 결론적이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과 수출 쪽에서 어느 게 더 많다? 수입이 더 많아지는 문제가 나와요. 70년대 거의 전반부까지의 결론적이요. 이런 상황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는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경제는 성장을 하게 돼 있죠. 이런 과정이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나라의 공장들은 60년, 70년에 관계는 없는데 외국의 돈을 빌린다든가 또는 은행에 돈을 빌리게 돼 있죠, 결론적이요. 그런데 60년대 우리가 말 정도에 가다 보니까 경기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지고 70년대 초반기 73년에 석유파동까지 등장한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나라 이 당시 인플레 현상이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을 돌리고 있던 공장 주인들은 기업가들이죠, 결론적이요. 기업가들은 이자 문제 때문에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공장 운영이 어렵고 경기는 어려우니까 이게 이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72년에 83 조치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83 조치는 나름대로 무엇을 이야기한다? 이자를 줄여버리는 겁니다. 개인 사유재산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런 문제점도 나오고 있었다. 이렇게 등장하는데, 어쨌든 이러는 과정에 경제개발계획을 하는 과정, 우리나라 수출 지향적이잖아요. 그래서 수출 자유무역지대를 만드는데 여러분 도움글, 그게 60년대 말 70년 초 경제성장이라고 하면서 세 번째 줄에 83 조치가 나오게 돼 있죠. 기업의 빚을 줄이기 위해서 자, 이자를 줄이는 방법이 등장하겠고, 다음 줄에 마산 수출 자유무역지대라고 하면서 몇 년에 나왔다? 70년. 익산 수출 자유무역지대는 73년. 그래서 자유무역지대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3차, 4차는 경공업에서 뭐로 바뀐다? 중화학공업으로 바뀌기 시작을 하고 있다. 그래놓고 밑으로 내려가니까 도움글이 나옵니다. 석유파동이 두 번 나오고 있다. 1차 석유파동은 몇 년에 나왔고? 73년에 나왔고요. 2차 석유파동은 몇 년에 나왔다? 78년에 나왔다. 그런데 1차 석유파동은 73년에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아랍에서 전쟁이 나오는 거죠.
아랍과 이스라엘 전쟁이고 2차 석유 파동은 이란에서 무엇을 한 겁니까? 석유 수출을 금지하는 결과죠. 근데 이 상황에서 73년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중화공업으로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 70년대. 그러면 석유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화공을 바뀌는 데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거부감은 나온다마는 하긴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한다. 그 과정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1차 석유를 구하기 위해서 어디에 사람을 보낸다? 중동의 노동자를 파견하기 시작을 합니다. 중동 노동자를 파견해서 이것을 극복하고 있었다. 그런데 2차 석유파, 그러면 1차 석유파동은 우리나라 노력이 들어간 거죠. 근데 2차 석유파동은 86년에 가면서 삼저호황이 등장하게 됩니다. 금리, 달러, 유가라는 삼저호황이 등장하면서 우리나라 노력보다는 전 세계적인 변화가 나오게 돼 있죠. 이 삼저호황으로 우리나라 경기가 호황을 누리는 게 전두환 정부와 노태우 정부입니다. 근데 그 호황이 나중에 문제점으로 넘어간 게 언제다? YS 정부 때. 뭐가 나온다? IMF로 넘어간다. 이런 과정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겠고 02번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거의 잊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과정에 우리나라가 경제를 성장하는 과정에 신흥공업국이었던 닉스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닉스. 이렇게 나오겠고 서서히 우리나라는 개방화가 등장하면서 89년에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이죠. 결론적으로요. 그 다음에 OECD에 96년에 가입하고 있고 APEC은 89년에 가입하고 있죠. 결론적으로요. 그러면서 세계무역체제는 개방화 쪽으로 넘어갑니다. 이 개방화 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6월 라운드를 타결한 게 93년. 누구 정부입니까? YS 정부가 등장하겠죠. 세계무역기구 WTO가 나온다든가 현재 무역했던 FTA가 나오는데 FTA는 칠레와 최초로 체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몇 년이에요? 2004년이죠. 그러면 누구 정부입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죠. 결론적으로요. 그러다가 97년에 IMF가 등장하고 있었다. 이승만이 아니라 YS 정부 말기죠. 결론적으로요. 그러면 이 IMF가 등장하는 것은 무역 적자가 나온다든가 금융권의 부실이 나온다든가 외환 부족이었죠. 결론적으로요. 그래서 이 IMF가 되니까 우리나라는 IMF로부터 돈을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구조조정이 꽤 나옵니다. 근데 우리 한국사 교재에서 구조조정은 원래 2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써먹을 때는 IMF 때 써먹습니다만 70년대도 구조조정은 있다. 그러나 IMF를 일반적으로 한다. 이때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누구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노사정위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을 하게 돼 있죠. 이 구조조정으로 2001년 우리가 IMF부터 빌렸던 돈을 완전히 상환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IMF를 졸업했다. 이런 표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민주주의는 확산되고 있다. 사회의 변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의 변혁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산업화가 나오게 돼 있죠. 경제개발로. 도시화도 등장합니다. 그러면 농촌인구 어디로 갑니까? 도시로 넘어가게 돼 있죠. 결론적으로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가면서 보도록 합시다.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등장하는데 이때 경제개발 계획을 하기 위해서 자, 도시에다 뭐를 만듭니까? 공장을 만들게 돼 있죠. 결론적으로요. 그러면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사람이 필요하고 자본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필요하는데 사람은 어디서 온다? 농촌에서 오죠. 그러니까 농촌 인구는 줄어들고 어디 인구는 늘어난다? 도시 인구는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화 산업화가 등장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그러면 농촌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결과적으로 농촌보다는 어디가 살기에 좀 더 긍정적이다. 도시가 살기에 긍정적이죠. 그러면 이 도시에 갔던 노동자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공업화 정책은 노동자의 임금을 많이 주는 쪽으로 갑니까? 적게 주는 쪽으로 갑니까? 적게 주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저임금을 기본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임금을 기본하는데 이 도시의 노동자도 최소한 먹고는 살아야 될 거예요. 그 먹고 사는 물자가 어디서 온다?
농촌에서 올라오는 물건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때 농산물 가격은 올리는 방법을 취한다, 내리는 방법을 취한다? 최대한 내리는 방법을 취합니다. 거기서 농산물 중에 가장 먼저 생각할 게 뭐다? 쌀이에요. 그래서 저고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중고가제로 넘어는 감담하는 여기까지 해놓고, 그러는 과정에 이때 저고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임금을 적게 해주고 가격은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은 피해가 어떻게 된다? 더 커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 농촌에 살고 있는 농민들도 생활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농촌 사람의 생활을 위해서 무슨 운동이 나온다? 새마을 운동이 70년에 등장합니다. 근면, 자조, 협동, 새마을 운동이 70년에 등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농촌도 근대화는 되는 거예요. 개선은 되는 거지만 이것은 어느 정도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왜 그러냐면 완전한 농촌의 생활 개선의 도움보다는 피상적인 도움이 된다는 문제점이 등장합니다. 그러는 과정에 잠깐, 우리나라 60년대나 70년대 동안 인구가 어떻게 된다? 꽤나 많이 늘어나요. 인구가 늘어나는데 농촌 인구가 어디로 갔다? 도시로 가고 있죠. 그러면 농산물 양이 늘어난다, 줄어든다? 꽤나 줄어들겠죠. 원래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만 인구 증가 속도를 농산물이 못 따라간다. 그러면 농산물이 줄어들다 보니까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는데 정부는 어떻게 됐습니까? 막았죠, 결론적으로. 식량 부족 현상은 나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쌀 부족 현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인구를 늘려야 되겠다, 줄여야 되겠다?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산하를 제한하기 시작을 합니다. 인구 줄이는 방법, 가족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또는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80년대 후반 90년대 들어오면서 서서히 우리나라에서 된다 문제로 등장하는 거예요. 왜? 인구 줄어드는 형태가 서서히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인구를 늘립시다, 이쪽으로 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산하를 제한하는 게 이런 쪽으로 문제점도 다시 등장한 거다, 이렇게 나오겠고, 또 하나 여기서 쌀이 부족하다 그랬죠, 결론적으로. 이 쌀이 부족하면 먹고 쓸 게 없으니까 쌀로 주식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것으로, 좀 주식은 대체할 수는 없지만 다른 것도 먹자. 그래서 뭐가 나온다? 혼분식 운동도 나온다. 혼분식 운동도 나온다. 이것도 정부가 주도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러면서 나오겠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산업화 도시화 따른 사회 변화라고 하면서 인구가 늘어나면서 문제점이 나오겠고, 도시로 올라간 노동자들은 생활이 좋다, 나쁘다? 나쁘다 그랬죠, 결론적으로. 도시 빈민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는 과정에 02번 농촌사회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60년대 농업 육성 정책이 나왔지만 별로 도움이 안 되겠고, 70년대 새마을 운동이 나오는데 근면, 자조, 협동을 중심으로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새마을 운동은 긍정적으로 작용한 측면도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날개 쪽이 가다 보니까 이중 고가제가 나온다. 처음에는 가격을 제한한다 그랬지만 계속적으로 농민한테 피해만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사들일 때는 좀 더 비싸게 사고, 시중에 팔 때는 뭐 한다? 좀 더 싸게 판다. 그래서 곡물을 이중으로 운영한다. 이중고가제가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겠고, 이러는 과정에 농민들의 권익이 신장되면서 70년대에 농민운동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카톨릭 농민회가 72년에 결성되면서 농민운동이 본격화되겠고, 한평고구마 피해보상을 요구했던 76년부터 78년 추곡수매투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금 저고가 정책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농사를 지어갖고 쌀을 정부에 수매시킬 때 내 생각보다 어떻게 된다? 적게 나온다는 이야기죠, 결론적으로. 가격이. 그래서 저 수매투쟁을 하고 있었다. 그러는 과정에 가로 4번 농산물 개방화 정책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80년대에 서서히 시작하고 있던 6월 라운드 협상, 그러나 6월 라운드 협상이 언제 타결된다 그랬습니까? 93년에 타결된다 그랬지만 80년대 6월 라운드가 등장하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는 과정에 세계 농산물들이 우리나라에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농산물이 들어오면은 결과는 우리나라에 도움이, 농민한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근데 외국은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개방 압력을 하겠고 우리나라 농민은 내 생활을 위해서는 농산물 수입을 저지하겠죠. 그래서 갈등이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노사의 관계의 변화 03번입니다. 자, 70년대 전태일 분신 사건이 나오는데 잠깐 칠판을 보면서 잠깐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잠깐 한국사에서요. 노동운동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개 정도만 생각하면 돼요. 어떤 걸 생각하느냐? 그러면 노동운동은 70년에 나왔던 노동운동 이게 전태일 분신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두 하나와 70년에 나왔던 것 또 79년에 나왔던 YH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두 개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70년에 나왔던 전태일 분신 사건은 평화시장에서 전태일이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나왔던 거예요. 임금 인상. 그래서 밑에 사파를 보다 보니까 뒤에 평화시장이 나와 있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가 나와 있죠. 그래서 전태일이 혹시나 문제가 나오면 평화시장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옆에 날개에도 전태일 분신 사건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에 그 말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태일 분신 사건 우리나라의 분신의 최초라고도 이야기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나오겠고 79년에 나왔던 YH 사건은 임금 인상 요구 있다겠습니까? 없다겠습니까? 없다 그랬죠.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공장 폐쇄하지 마라 그랬죠. 그래서 그때 중요한 단어가 우리한테 나가라면 어디로 나가란 말인가? 이런 이야기를 했던 YH 사건. 전에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YH 사건을 진압한 것 때문에 자 무슨 문제가 나온다? 김영삼을 국회에서 제명한 거죠. 그러면서 부마시가 나온다 그랬죠. 그 뒤로 뭐가 나온다 그랬습니까? 12.6 사태가 등장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죽는 사건까지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가로 3번 80년대가 등장하겠고 큰 의미는 없겠고 괄호 4번 90년대가 등장합니다. 90년대 가면서 자 91년에 국제노동기구 ILO에 가입을 하겠고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우리가 줄여서 민주노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민주노총이 95년에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게 합법화된 것은 99년 동그라미 3번이에요. 99년 동그라미에 IMF가 나온다 그랬죠. 동그라미 3번에 전국 민주노총이 합법화되지만 그 다음 줄에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우리가 줄여서 뭡니까? 정교조 합법은 몇 년이에요? 99라고 나와 있죠. 결론절이요. 근데 정교조가 처음으로 설립된 것은 몇 년이다? 89년이에요. 그러나 99년에 합법화된다.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합법화된 것도 99, 정교조가 합법화된 것도 99년이란 이야기예요. 04번에 사회보장제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잊고 넘어가도 되는데 가로 2번 60년대 산업재해법을 제정한다든가 공무원 연금제도를 실시했던 게 60년대 70년대 의료보험법을 실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동그라미 3번 80년대가 나오게 돼 있죠. 사회보장제도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국민연금 나오겠고요. 의료보험제도가 전국민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그러다가 90년대 가다 보니까 고용보험제도도 시행을 하고 있었다. 05번 여성의 역할증대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는 안 나오고 큰 타이틀 4번 현대문화의 동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01번 학술연구 02번 교육의 발전 03번 언론활동 시험 문제 나오는 대목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을 2기까지 해서 지금 교재의 수업을 끝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번 마지막 강을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수업했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던 뭐가 있었습니까? 농지개혁과 토지개혁이 있었죠. 이것은 꼭 머릿속에 넣으시겠고 우리나라 경제개발계획이 있었죠. 결론적으로요. 그 경제개발계획 과정에 도시 쪽에 나오는 문제, 농촌 쪽에 나오는 문제 있죠. 이것을 좀 확인해 두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번 강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그동안 한국사 수업을 하시면서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시험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